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총선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 지금까지 당정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밝힌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주목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고 네. 몇 주 동안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새롭게 참신한 발언들, 그다음 정치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주도적인 이슈들을 좀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인기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얼굴로 해서 총선을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좀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킬러 문항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킬러 문항이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두 가지였죠. 구체적으로 하나는 특검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네. 특검법은 우리 당의 입장이 공식 입장이 똑같습니다만 이건 특검법에 사유가 안 되는 애초부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권으로 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특검법이 나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그리고 내부에 그 여러 가지 그 부속실을 새로 만드는 내용들을 좀 보완책으로 내놨고요. 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된 킬러 문항이 바로 이제 저거였죠. 예. 명품백 논란이었는데 예. 저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몰카 공작이고 함정 취지였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좀 석연찮은 게 있다는 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단 한 스텝을 옮겨온 입장에서 예. 추후에 이 명품백 논란에 대한 김건희 여사 차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당 차원의 좀 새로운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 스텝은 한동훈 위원장이 밟았다 치더라도 다음 스텝은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연 직접 사과를 나설까요? 안 하시겠죠? 예. 네. 근데 직접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입장을 뭐 국민의힘에서 뭐 전달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는 있죠. 예. 꼭 대선 국면처럼 뭐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꼭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문제는 국민들이 계속 궁금해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예.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김경률 비대위원도 본인이 수도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아마 지역 민심도 들어봤을 거고 이게 뭐 민주당 지지층만의 궁금증은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까지 하면서 세게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마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뭐 본인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잘 얘기해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인 봅니다. 것 같아요.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거 의도적 몰카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사과와 관련해서 일축한 부분이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선거 망치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어떤 총선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요. 예. 우리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빨리 매듭을 짓고 예. 당에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현명한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그렇지 예. 않으면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 예.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한다기보다도 예. 오히려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이 매듭을 풀지 않으면 사실은 수도권 선거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밑바닥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하태경 의원 또 저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이른바 수평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나름대로 당 차원에서 한동훈식의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거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초기에는 이게 몰카다라고만 규정을 했고 그 이상은 발을 더 떼지 않았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어제 의총에서 이건 함정 취재다, 몰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그 선에서 대응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경률 비대위원 등등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 석연치 않으니까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까지 나갔기 때문에 예. 그다음 다음 단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대통령실이나 예. 또는 또 당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마포 을 지역구에 또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공천 시사한 것 두고 잡음이 상당한데 당장 그 김성동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지금은 전 당협위원장이지만 마포 을 지역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구 어떤 일정을 쭉 봐왔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신의 실수를 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두 입장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2의 지중함당 김성동이 될지 모른다. 우리 지역이 제2의 마포을이 될지 모른다. 네, 또 이제 한간에 들리던 말들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네, 이런 걱정들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 좀 뭐라고 할까 욕심, 목표 이게 너무 앞서서 그렇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할수록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이런 과정이 반드시 담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그런 땀 흘리고 고생해온 이분들에 대한 당의 어떤 그 존중하는 마음, 또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그렇다. 제 실수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여기 그 지역 당협위원장이 검색해 보면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비어 있네요. 제가 그런 정보를 드렸고 서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리고 저도 예.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치 초보잖아요. 예비 후보 등록이 지금 안 돼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안 실제로 돼 안 있긴 돼 합니다.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뭐 출마 좀 외람된 표현인데 출마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예, 나왔더라고요. 그 실수의 한 80%는 저로부터 비롯되었고 20% 정도는 뭐 저도 남 탓을 하는 셈이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좀 그걸 검증해 보지 못한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두고 좀 논란이 여태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제 당시에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도 전혀 그런 발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지역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만 예. 김성동 당협위원장으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예. 본인의 지역구와 관련돼서 출마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들도 좀 있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TPO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과 장소와 그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으로서는 또 나름대로 사실은 결단을 한 겁니다. 고민 끝에 마포울이라는 지역을 잡아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끝까지 좀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결심한 건데 그 오랜 동안의 고민과 결단이 이 TPO가 맞지 않는 바람에 예. 사실상 이상한 논란으로 좀 변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날인가요? 인천시당 갔을 때 또 개항을 우리 원희룡 전 장관이 하겠다고 또 극적으로 발표하면서 상당한 그 관심을 받았잖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치 않게 또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가 마포구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TPO에 맞지 않게 또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계신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논란이 나오는데요. 저는 잘 정리가 되고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을 마치 대통령실에서 우려한 것처럼 뭐 꽂아가지고 낙하산으로 한다라는 것에 어떤 논란거리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른바 친윤 호소인들 그리고 용산 호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윤이다, 자기가 용산에서 왔다라는 그 호소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예비 후보로서 지금 경선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실제로 민심을 얻고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검증이 된 사람인지를 이렇게 걸러내는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 친윤 호소인이나 윤심 호소인이나 용산 호소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호소인들의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에 대해서 용산에 대해서 쓴소리를 제대로 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마치 친윤 호소인, 용산 호소인의 어떤 낙하산 공천 우려와 이렇게 결합시켜서 논란이 커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경률 위원의 해명을 들어보면은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 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현역이나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비 후보 등록 안 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 후보 등록하게 되면 뭐 현수막 붙일 수 있고 뭐
본인의 이름과 로고가 붙어 있는 네.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예. 기존 정치인들은 뭐 굳이 꼭 해야 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예. 김성동 당협위원장은 2012년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고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지역에서는 뭐 인지도가 있는 분이라 꼭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 초보라는 얘기가 본인도 자인했다시피 나오는 거죠. 예. 단순히 어떻게 당에 어떻게 보면 예전으로 보면 최고위원인데 비대위원 정도 되는 분이 스스로 검색해서 후보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또 그 얘기를 비대위원장하고 얘기해서 시당 행사에서 그런 부분을 소개한다. 이게 상당히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단순히 이 지역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준비하는 다른 분들이 야, 이게 당의 공천이라는 게 공관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관위가 아닌 비대위원들 이런 분들 간에 그냥 밀실에서 논의하면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을 갖게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바로 김성동 당협위원장의 동생 김숙향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이죠. 탈당 선언하고 개혁신당 참여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동작에서 또 정치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안함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뭐 친윤이든 아니면 이제는 친한이든 예. 뭔가 이렇게 연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난 과연 이제 4년 동안 고생했는데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제2의 김성동 나오는 어떤 불안감이 있다. 지금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같은 지역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또 경선 득표율 30% 감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험지나 이런 데서 계속 그 지역 어떤 지역 일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투표권, 그러니까 투표에 대한 어떤 좀 스킨십을 많이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들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논란은 TPO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적절치 않았다는 그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일부 그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친윤 호소인과 용산 호소인에 의한 낙하산 공천을 우려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고민과 결단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대통령실도 어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당에서는 공관위 1차 회의에서 공천 룰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정량화시켜서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정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정리를 할 거라 그리고 공천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그 감점 규정이 이제 동일 지역구에서 3번 떨어진 경우에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험지에서는 억울하지 않느냐는 또 일종의 이제 그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공관위 차원에서 개별 지역구와 개별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좀 충분히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의 정당 지지도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정당 지지도보다 그 3번 떨어진 분의 개인 지지도가 현재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교차 체크하면서 걸을 수 있는 장치들이 시스템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김경률 비대위원 그 해명을 보게 되면 정치 초보여서 좀 미숙했다 이런 해명도 있었고 그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본인의 실수 80%고 한동훈 위원장 크로스체크 안 한 20%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해명입니까? 김경률 위원을 위한 해명입니까?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TPO의 부적절성에 대한 저는 우회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니까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에서 그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그 마포 그 지역에 있었던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서 공개적으로 할 만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토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저도 8대2 뭐 대충 비중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본인이 회계사다 보니까 약간 수치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약간 뭐 본인 책임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셔갖고 아직 정치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과를 할 때 그렇게 단서를 다루면 이렇게 방송 주제가 된다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이제 언론계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본인은 못 나오고 이제 남을 버리는 카드 이제 희생양으로 삼아서 비겁하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 비판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물론 경선을 통해서 나와야겠지만 이 마포을에서
그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상대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크게 큰 확률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동안의 마포 의뢰서의 민주당 지지도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민주당한테는 수도권에선 유리한 지역인 건 맞죠. 그다음에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정청래 의원이 뭐 중앙 정치에서 가끔은 강성 발언을 내지만 지역에서는 상당히 주민 친화적으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예. 그런 부분을 갑자기 전략공천 온 분이 상대에서 뒤집으려면 뭔가 이 다른 변수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개인기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여야 간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사실 현실적으로 뭐 사실 김경일 비대위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수석 최고위원인데 이 정치 초보하고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꺼내서 대립각을 만들고 싶은 건데 예. 뭐 하태경 의원도 아니고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이라면 정청래 의원은 조금 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피습 후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비판해왔던 그 586 용퇴론에 대한 거부감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이번 총선 목표에 대해서 과반 151석 제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그 피습 당시에 같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뭐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러저러하게 이제 사후에 전원으로 알려진 내용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86 용태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586 용태론이 운동했다고 해서 그만두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김한기 의원도 계십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586 기득권 그 선배 세대들이 좀 길을 터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상당한 주장이 있는데 그건 당신 운동했으니까 그만두세요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예.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1980년대 군사 독재하에서 운동을 해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용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죠. 하나는 그 80년대 군사 독재에서 운동했던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구태의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 정세, 30년 전에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30년 전에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30년 전에 북한관 이런 거에 그대로 동굴에 갇혀 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분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벌써 386으로 시작해서 지금 686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30년을 한 겁니다. 이미 민주당 내 주류 세력으로 계속 기득권 카르텔 형성해서 자기들만의 지역구를 3선, 4선, 5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는 좀 길을 터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운동했다고 쫓아낸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본말을 완전히 와전시킨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151석 총선 목표를 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1당이 목표인가 아니면 과반이 목표인가에 대한 내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견이 있었는데 예. 뭐 대표가 명확하게 목표 제시를 했고 사실 뭐 많은 의원들이 일단 우리 단독으로 과반은 돼야 된다. 그래야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뭐 당내 주류의 얘기를 전달하신 것 같고요. 예. 586 용태로는 이게 김근식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마다 역할이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대로 이제 갖고 있던 뭐 주적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당에서 나오는 586 용태로는 그렇게 구분 없이 그냥 네. 586 출신의 정치인들은 다 정치권에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대돼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586이 아닌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보니까 사실 586이 당의 실세가 아니에요. 외부가 보이는 것,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586이 뭐 당을 장악하고 이게 아닌 게 일단 기본적으로 당대표부터 586 운동권 출신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586의 상징이었던 분이 송영길 당대표 지금 뭐 출마할 수 없게 됐고 탈당하셨고 우상호 의원 불출마했고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몇 분 남아있지 않고 그분들이 뭐 당내에서 본인들이 대학교 때 갖고 있던 대북관이라든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을 뭐 후배들한테 계속 뭐 설파거나 전혀 이러지 않고 오히려 당내에서는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의정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변화를 했다라는 얘기들 후배들한테 줄 때가 있어서 예. 오히려 저희들이
586 정치인만이 아니라 지금의 50대, 60대들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나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예. 좀 사람별로 나눠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내에서 이런 부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자객 공천이나 적격 심사 논란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입장 밝힐 것이냐 이런 부분도 궁금했었는데 자객 공천 관련해서는 왜 그 공정하게 경쟁 붙이는지 자격 공천인지 모르겠다. 뭐 적격 심사와 관련해서 혹은 소위 이제 친명계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게 국민참여공천제. 이거 이제 여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강성지 지지층의 목소리가 또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 예. 저희들이 원하는 건 룰만 정확하게 집행이 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게 뭐 강성 지지층이 많다 하더라도 뭐 지지층의 지지를 못 받고 정치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건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저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최근에 공천 룰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해졌는데 아니 그걸 지금 정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이고 올해 전통적인 보수 정당인데 이게 상당히 사전에 정해져서 그거에 맞춰서 시험 공부가 범위가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혹시 저희가 한 뭐 2016년 정도부터는 계속 룰이 비슷하게 유지를 해왔는데 갑자기 공관위에서 뭔가 세부적인 룰을 제시하면서 공천 방식, 경선 방식을 바꾸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당원 50, 국민 50대로만 가면 뭐 강성 지지층이 얼마든 그거를 극복해내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현역 의원들이 소위 비명계 의원들도 그 룰이 적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지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부한테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예. 요즘 이런 민주당 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지난 21대 총선에는 너무 많이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곳곳에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시 그 자리에 새롭게 정치적으로 도전해 볼 사람들은 현역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현역 중에서 조금 그 지지세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몰릴 수밖에 없죠. 그게 네. 이제 공교롭게 비명 지역구의 친명 자객이라고 하는 분들이 친명팔이나 뭐 친명을 호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천 룰에 따라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대표적인 비명 지역구에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대표적 인사들이 가서 1대1로 자객 역할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당원들이든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든 간에 이 비명 지역구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랑 친한 또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고 옹호하는 데 열정적인 사람들을 친명 자격으로 해서 가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공정한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그 비명계에서도 비판했던 것처럼 이른바 개딸 전체주의를 용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친명이 더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경천 부대변인이나 뭐 현근택 대변인이나 예. 강의원, 예. 뭐 전 한총련 의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공천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적격 심사를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통과를 하려다가 언론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논란에 대해서 결국 민심에 밀려서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자기 친명에 있는 사람들이 더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공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저는 경각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그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또 심상치 않은 발언을 하기도 해서 이 부분 듣고 다시 두 분 어떤 의견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정치를 합니다만 북한 전문가 아닙니까? 예.
저 발언을 보고 무의식 속에 이재명 대표의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좀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죠? 저 공개 발언이 아닙니까? 예. 공개 발언이고 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북한이란 말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색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북한이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더 웃긴 것은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주석 선대인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의 노력이. 그러니까 선대라는 표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만 북한 내에서 사용할 때 선대 수령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표현할 때 선대 수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선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선대인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북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북한의 굉장히 친화적인, 뭐 말을 좀 심하게 하면 친북적인 무의식이 저 공개석상에서 발언에서 튀어나온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더 웃긴 것은 그 내용입니다. 김정은한테 도발을 멈추라고 주문하면서 아니 우리 선대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선대 주석 당시에는 잘했는데 당신이 지금 미사일 도발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핵 개발하고 미사일 도발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때 안 했습니까? 김정은 때 한 겁니까? 저는 이 인식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핵 개발, 핵 집주, 핵 무력 완성, 핵무기는요. 김일성 때 시작해서 김정일 때 완성해서 지금 김정은이 폭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선대 수령이 선대 주석인 김일성, 김정일 때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도록 도발을 중단해달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죠? 예. 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무의식의 친북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운동권도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예. 제가 들을 때 그냥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표현, 선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뭐 북한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 건 너무 과장된 것 같고 그냥 이거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과거 이제 선대의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설마 독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문맥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두 분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어제 그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전주 지역구를 둔 진보당 강성여 의원이 행사장 들렀다가 그 끌려나가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잠시 보고 바로 두 분의 의견 짧게 여쭙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JTBC 전주방송 윤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4년 2월 18일 참으로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JTBC 전주 2024년 1월 18일 참으로 역사적인 날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통령실은 위해 행위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쪽 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이제 정치의 과잉이라는 측면이 있었고 그것이 야기한 저는 경호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성희 의원이 이제 진보당 의원이고 물론 정치적 존재나 자기 당의 어떤 입장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큰 행사라는 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이에요. 그럼 좋은 자리거든요. 거기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기관장이나 국회의원 인사하는 것은 의례적인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게 상식입니다. 거기에서 작정한 듯이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외치면서 대통령이 웃으면서 지나갔잖아요. 웃으면서 지나갔으면 멈추는 게 맞죠. 예. 뒤에서 또 소리를 지르니까 아마 한 것 같은데 저는 강성희 의원의 정치의 과잉의식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또 경호원들이 저렇게까지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갈 건 뭐가 있습니까? 경호의 과잉도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고 의원은 어떤 아니 뭐 의견이십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언제부터 우리나라 경호처가 이렇게 정치인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졌겠습니까? 이거는 과도한 의존이 가져온 참사고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명확한 위반이라고 봅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인데 이건 아니고 명확하게 이건 법에서 정해진 경호원의 업무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이건 해당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다. 강성희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걸로 인해서
이 경호처의 잘못된 부분을 동일하게 동급에서 놓을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정치인의 행위는 국민들이 비판하고 평가하면 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인만이 아니라 국민이라도 대통령 뒤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크게 문제를 삼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대통령 경호실의 행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루겠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